오늘은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에 대한 댓글 반응을 통해서요, 미국과 한국의 이혼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김상훈 변호사님 같이 모시고 얘기 나누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태원 회장이 불륜 중인 사실을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언론사에 보냈다는 게 어이가 없다. 이건 완전히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 간통죄가 한국에서 폐지되고 한 9년 정도 지났죠. 근데 그게 몇몇 한국의 전문가들의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이혼 관련해서 파탄주의라는 걸 채택할 가능성을 두고 최태원 회장이 전략적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고 하고 이제 미국은 파탄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혼인 파탄 사유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파탄이 됐으면 일단 살 수 없는 거니까 이혼은 시켜주자. 이런 게 이제 파탄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은 배우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유책주의라는 거. 네. 그게 미국은 제가 이걸 전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주마다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대체로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2심 판결도 이런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 판결이 유책주의 내지는 파탄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유책주의에 따르면 책임이 있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라, 만약에 피고인 노소영 관장이 나는 이혼을 하기 싫다, 난 그냥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면 아마 이혼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좋다, 나도 이혼한다, 이혼은 하는데 그 대신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노 관장이 처음에 어떤 스탠스대로 나는 이혼을 못하고 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계속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관철했다면 이혼 자체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당사자가 최태원 회장이니 그가 이혼을 제기할 권한은 원래는 없는데 그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네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죄라기보다는 사적인 문제다, 사인 간의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는 파탄이 났다라는 것에 말하자면 어떤 이혼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책주의가 계속 있는 거죠? 사실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통죄는 이제 형사 처벌의 문제고,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의 문제는 가사에서 이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라서 엄밀하게는 이게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형벌 만능주의로 가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하냐? 이제 이런 거죠. 간통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모든 잘못을 다 형사처벌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던 거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논리 필연적으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닌데, 대체로 간통이 폐지가 되면 이제 정말 부부간의 문제는 사인 간에 해결할 문제니까 어떤 책임이 있든 없든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면 이혼을 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댓글로 돌아오면, 당시에 이렇게 손편지까지 해서 언론사에 공개했던 것이 만약에 한국이 파탄주의가 채택될 경우에 이미 파탄 났다는 걸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냐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했던 거겠네요. 근데 아마 해석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유책주의인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여기서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고 이런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파탄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가 이거 위헌이다, 이혼을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왜 국가가 이혼을 못하게 강제로 살라고 하냐 해서 이제
이런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런 쟁점 가지고 판단을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유책주의를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대법관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 그러다가 차츰 줄어. 유책주의가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숫자가 반을 조금 넘는 정도 이제.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또 한번 유책주의가 다시 한번 심판 대상이 되면 그때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는 엄밀하게 보면 법률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판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라서 그동안 수십 년을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라 대법원이 그걸 만약에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있었단 말이죠. 위자료가 20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전무후무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고 얼마나 기존의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에서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특징 내지는 뭐 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위자료,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그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낮아요. 꼭 뭐 이혼을 할 때의 그 위자료뿐 아니라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이 안 돼. 5천만 원, 1억 이런 식의 금액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5천만 원이 사실상 대부분의 실무에서의 맥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 항소심에서 20억이라는 위자료 판결이 나온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거예요. 종래에는 이런 숫자의 위자료를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라는 거는 재산 분할하고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성격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같이 이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고, 위자료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 줘야 되는 개념이라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20억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네. 그만큼 2심의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잘못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본 거죠. 재산 분할도 사실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인정이 됐고, 위자료도 역시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인정이 됐고, 엄밀하게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완전히 별개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쨌든 이제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이제 약자고 혼인 관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라고 그런 관점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건 위자료로 해결할 문제지, 그 잘못한 것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무관계한 거라서. 근데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여도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기여도를 뭐 10%로 할 것이냐, 뭐 3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는 순전히 판사의 재량이란 말이죠.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35%는 적법하고 40%는 위법하다? 이런 게 아니라서 결국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어떤 그런 귀책 사유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재벌 기업에 또는 대기업의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과거의 한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있었나요? 사실 그 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거는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는 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이 된 거냐, 그러니까 결국 부부 공동 재산이냐, 아니면 이거는 뭐 배우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의 독자적인 특유 개인 재산이냐, 요게 관점이 중요한 거라서 주식을 분할하는 거가 뭐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동 재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분할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뭐 이번에 이제 항소심도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1심이랑은 너무
차이가 났던 게 이 사건의 1심은 그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건 그 노소영 관장의 기여와는 무관한 최태원 회장의 정말 특유 재산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걸 어느 한쪽의 특유 재산으로 볼 건지도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 그 부분이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조 3,800억 원이면 재산 분할로서 굉장히 손꼽히는, 뭐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가장 높았던 재산 분할, 그게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하고 맥킨지 스콧이라는 그 부부가 몇 년 전이었죠. 이혼할 때 43조에 달하는 그런 분할액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거기다 6조 얼마였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심하고 2심이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1심 판사를 돌아서서 어떻게 그랬을 수 있냐, 전체적으로는 노소영 관장 쪽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다 보니 2심 판사를 존경한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많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의 가사소송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가사 비송 영역이라고 해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비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그냥 잘 쓰는데 약간 사또 재판 같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산 분할 같은 영역이 약간 사또 재판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 법으로 명확하게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할지 말지, 기여도를 뭐 10%로 할지 30%로 할지 50%로 할지, 이 모든 영역이 완전히 그 판사의 재량 범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1심과 2심이 많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 라는 생각을 평소 많이 했습니다. 이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3심이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2심이 또 아주 바뀐다거나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대법관님들만 알 텐데, 예상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얼핏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1심과 2심이 이렇게 극도로 큰 차이가 나는 사건, 게다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두가 주목하는 사건,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판단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대한민국에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중에 상당수의 사건은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요. 그건 상고 이유도 없다, 볼 것도 없다, 거의 뭐 문전에서 이제 발로 차서 내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심리 불속행 제도인데,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민사 사건, 가사 사건이 심리 불속행 제도로 끝나요. 제대로 이제 재판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러 그 변호사님들이 아마 이 사건도 뭐 대부분의 가사 사건이 그렇듯이 심리 불속행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심과 2심이 이렇게 극도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사건, 게다가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어떤 기업인의 재산 분할 사건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퉈볼 만한 부분들이 많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서 심리 불속행으로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어떤 결론이든 이건 제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1심과 2심이 너무 극단을 달리고 있는 그 결론이다 보니 대법원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누가 잘못했네, 뭐 노소영 관장님이 너무 불쌍하다, 최태원 회장이 나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편을 드냐,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결국은 대법원이 이건 워낙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뿐더러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이거를 기존의 다른 가사사건처럼 하지는 않고 정말 중심 잡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네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동거인에게 200억 이상을 쓴 것도 2심 재판부 의견에서 뭐 재산 분할이라던가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이제 부부의 공동의 재산이었는데 그 공동 재산을 남편이 내연녀에게 줬다.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부부의 공동의 어떤 그 채무를 갚아서 없어진 거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뭐 재산 분할에서 고려가 되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고 하는 부분 자체는 특별히 뭐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신문에서 그때 얘기했었던 거는 이게 어떤 괘씸죄 차원에서 또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도 사람이니까. 또 다른 댓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삼남매가 모두 탄원서 제출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자식들이 사실 성인들인데도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모의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나요? 뭐 댓글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탄원서가 뭐 그냥 아주 담담하게 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혼하는데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이런 식의 탄원서면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탄원서 중에는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물론 자녀가 부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잘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뭐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다 보니 그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탄원서에 담았을 수도 있고 또 뭐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건에서는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맨날 평생을 맞고 살았어요. 이런 그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분 중에. 그런 거를 받으면 이제 판사님이 당연히 어떤 위자료 책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사건의 탄원서를 제가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탄원서가 어떤 영향을 줬을지를 저는 이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얘기들,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그 동거인과의 혼외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노소영 관장 사이의 3남매 간의 회사의 상속이라던가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던데 이거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배우자의 상속분 문제죠.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했다면 물론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 뭐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보통 일반적이니까 그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최 회장이 먼저 사망했다. 그렇게 되면 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노소영 관장한테 가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지. 노소영 관장은 배우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현재 이제 동거하고 있는 분하고 재혼을 뭐 하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이 배우자가 돼서 그쪽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이 넘어가게 되는 큰 차이가 생길 거고요. 자녀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엄밀하게는 이 이혼으로 직접 뭐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닌데 어차피 자녀는 뭐 혼외자래도 다 똑같은 자녀라서 상속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혼외자녀의 상속분이 더 적었는데 이제 민법이 다 바뀌면서 평등하게 다 상속분이 똑같이 되게 민법이 바뀌어서 혼외자라고 해가지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혼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면 최 회장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속 플래닝 작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게 30억 원인가요? 그 동거인 손해배상 소송도 했다는 게 기사에 나왔는데 이 동거인 손해배상 소송이 뭐예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내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단란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게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 손해배상이라는 면에서 아까 그 부부간의 이혼의 위자료와는 달리 이 금액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이 말 그대로 이 손해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기준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인가 보죠? 그렇죠. 그 이혼할 때 위자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해라.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그 동거인에 대해 소송하는 것도 그러면 부부간 2심에서 20억 원 위자료 판결 받은 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요. 한국에서 한쪽 배우자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혼 소송에 있어서 관할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한국 국적자이고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이럴 때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일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케이스에서는 상관없지만 원칙은 두 남녀가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같은 국적이 있는 나라에서 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이혼한 거야. 마지막 같이 살던 데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특이한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성년 자녀랑 같이 살고 있어. 이럴 때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를 되게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 한국의 국제사법 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한국과 외국에 관련된 그런 그 법률을 규정한 법인데, 이런 국제사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